북한이 방송사를 GPS 좌표로 협박할 수 있다면 지금은 무엇으로 협박하고 있을까요? 2012년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서울 한복판의 좌표를 읽기 시작했어요. 북위 37도 57분 10초, 동경 126도, 채널A 오픈 스튜디오의 GPS 좌표입니다. 동아일보 사옥 좌표도 이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전략 로켓 부대가 타격할 것이다. 방송사가 공개적으로 군사 표적으로 지정된 건 방송 역사상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 하필 2012년이었을까요? 무슨 내용을 방송했기에 북한이 핵 운반 수단 조직인 전략 로켓 부대를 꺼내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협박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그 협박은 단순한 위협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한 단계 또 한 단계 올라가면서 지금의 구조로 완성됐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한 협박 사건이 아닙니다. 그 협박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진화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세 개의 층을 차례로 열어볼 겁니다. 표면에서 시작해서 구조로 내려가고 마지막엔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으로 끝납니다. 당시 채널A가 비판한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행사를 평양에서 크게 열었는데 전국에서 어린이들을 차출해서 며칠간 기계체조, 단체체조를 강제 훈련시켰어요. 채널A는 이걸 두고 반인권적이고 아동학대적인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북한의 반응은 그 비판의 수위에 전혀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인권 비판 하나에 핵 운반전단 부대를 동원해 방송사 GPS 좌표로 응답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리창이 두꺼운 집은 돌 맞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유리창이 얇은 집은 돌 소리만 나도 불을 꺼버립니다. 2012년 북한의 반응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극도로 예민한 체제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동원해서 연출한 정통성의 쇼가 외부의 비판 한마디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북한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해 보이려 할수록 사실은 약한 겁니다. 저 과잉 반응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타이밍을 봐야 합니다. 2012년 바로 김정은이 막 집권한 해예요.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은 20대 후반의 지도자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내외부에 보여줘야 했던 시점이에요. 아동 행사 비판에 군사 협박으로 날린 건 사실 외부를 향한 메시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내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던 집권 초기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이 이후 10년의 패턴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의 이막이 2014년에 열렸어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취재를 나갔던 기자 한 명이 경험한 일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옆을 지나던 사람이 딱 멈추더니 기자를 봤어요. 풍채 좋은 북한 아저씨였는데 기자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기자가 당황해서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잘 지냈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사 왜 그렇게 쓰냐고,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냐고. 통전부 요원이었습니다. 그 기자가 쓴 기사를 전부 읽고 얼굴을 기억해뒀다가 방북 행사 현장에서 직접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취재원 보호가 기자 생명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취재 기자 얼굴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국경을 넘어서 이산가족 상봉 현장까지 따라와서 기사 잘못 쓴 거 경고하러 나타난 겁니다. 이건 방송사 건물 좌표를 읽던 2012년과 차원이 달라요. 2012년이 공개 심리전이라면 2014년은 개인 추적 감시예요. 2012년엔 방송사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2014년엔 기자 얼굴을 기억해서 직접 찾아왔어요. 이건 에스컬레이션이 아닙니다. 레벨이 바뀐 거예요. 심리전에서 인적 감시로 협박의 도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은 이걸 각각의 에피소드로 다뤘어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는 걸 묶어서 보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심리전이 인적 감시로 바뀌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개인을 협박하는 것도 방송사를 협박하는 것도 아닌 훨씬 더 큰 단위의 협박. 그게 2022년에 왔습니다. 북한은 이걸 법으로 박아 넣었어요. 핵무력 정책 법제화. 적에 대한 선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걸 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방송사 좌표를 읽던 2012년과 비교해보면 이건 협박의 완성형이에요. 협박할 때 쓰겠다고 하던 무기를 이제 언제든 쓸 수 있다고 법에 써놓은 겁니다. 협박이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적대시 정책이 있는 한 비핵화는 절대 없다.
그런데 이 연설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적대시 정책이 있는 한 그 말을 뒤집으면 조건이 충족되면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거기도 해요. 북한 외교 언어의 특징이에요. 문을 닫는 척하면서 문고리는 쥐고 있는 거죠. 더 정확히는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자기들만 갖고 있다는 선언이에요. 비핵화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결국 다 협상 테이블에 나왔어요. 법제화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핵이 협박의 도구였어요. 지금은 핵이 국가 정체성이 됐습니다. 핵은 우리의 국시이고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라고 명시했어요. 국시입니다. 협상 카드가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가 된 거죠. 협상 카드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존재 방식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이전 비핵화 사이클과 지금을 구분하는 핵심이에요.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가 절대 안 보입니다. 주류 언론은 2012년 협박, 2014년 접촉, 2022년 법제화를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다뤘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심리전, 인적감시, 법적 공포화, 이게 10년에 걸쳐 완성된 협박체계의 구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름은 김여정입니다. 2022년 코로나 종식 선언 행사였어요. 김정은 연설이 끝나고 나서 김여정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연설을 했어요. 적들을 박멸해버리겠다. 강력한 법성 대응을 가하겠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저 자리에서 저런 내용을 연설한 건 북한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김일성 때도 없었고 김정일 때도 없었어요. 김경희, 그러니까 김정일의 여동생도 평생 육성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장성택도 북한의 실세라는 말을 들을 때 연설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김여정은 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2인자의 공개 등장으로 보면 절반만 보는 거예요. 북한 역사에서 2인자 소리를 들었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장성택이 대표적입니다. 누가 봐도 김정은의 후견인이었고 실질적 2인자였는데 최고 지도자가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유일 지도 체제에서 2인자라는 자리는 주군의 손가락 하나에 사라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은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담화를 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붙여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당과 국가의 위임을 받아 본인 스스로가 정치 세력화되거나 2인자로 각인되는 것에 선을 긋는 거예요. 동시에 1인칭으로 씁니다. 나는 그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명히 하면서도 그 권위의 근거는 항상 오빠에게서 나온다는 걸 명시하는 거죠. 그게 지금 김여정 포지션의 핵심이에요. 권한은 갖되 권력자로 각인되지 않는 것. 2018년 평창 올림픽 때의 장면이 이걸 가장 잘 보여줍니다.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내려온 인물은 명목상으로는 김영남 위원장이었어요. 헌법상 북한의 국가원수입니다. 그런데 홍담장에서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먼저 도착한 김영남이 김여정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상석을 양보했습니다. 김여정에게 먼저 앉으라고 권하고 김여정이 사양하자 그제서야 앉았어요. 명목상 국가원수가 실세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겁니다. 이걸 보고도 김여정이 인자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섭정이라는 자리는 동서양 역사에서 항상 두 가지로 끝났습니다. 주군이 돌아오면 물러서거나 아니면 자기가 주군이 되거나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게 지금 김여정의 위치예요. 그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변수입니다. 여기서 분석에서 빼면 안 되는 인물이 있어요. 리설주 여사입니다. 김정은의 아들이 어린 지금 백두혈통이 이어지려면 누군가가 수렴청정 형태로 자리를 지켜야 해요. 그 자리를 김여정이 채우는 구조라면 리설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들의 정치적 권위, 정치적 영향력은 결국 엄마가 행사하게 돼 있거든요. 북한 권력 구도에서 리설주를 빼고 분석하는 건 체스판에서 킹을 빼고 게임을 분석하는 것과 같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변수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순간이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자, 이제 가장 뜨거운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7차 핵실험 할 것인가?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1차 핵실험 2006년 1킬로톤, TNT 1000톤이에요. 6차 2017년 최소 100에서 최대 300킬로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이 15킬로톤이었으니까 최소 6배에서 최대 20배입니다. 이미 충분히 파괴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5차 실험에서 소형화를 완성했고 6차에서 수소탄까지 완성했습니다. 기술적으로 7차가 필요한 이유는 없어요. 새로운 설계가 아니라 기존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확장하는 거라면
추가 실험 없이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면 왜 하느냐? 정치적 목적입니다. 여기서 5차 방정식이 등장해요. 시진핑 정치 일정, 미국 중간선거, 해결료 보관 한계, 계절 변수, 북중 소통 채널, 이 5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방정식이에요. 과거에 이걸 1차, 2차 방정식으로 풀어왔는데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6번의 핵실험 중 단 한 번도 우리가 예측한 시점에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가 언제 할 거라고 예측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예측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왔어요. 러시아 측 전문가의 입을 빌려 이런 보도를 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너네들이 원하는 시기는 아닐 것이다. 우리 언론이 예측한 시점을 북한이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물을 보고 피하는 물고기는 없습니다. 그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온 거죠. 계절 변수만 봐도 그래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날씨였습니다. 장마, 비, 태풍이 오면 계측 장비가 흔들려서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단을 못해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땅이 굳고 건조해지면 그게 핵실험 최적 환경이 됩니다. 시진핑 3기 연임 확정당 대회가 10월이었고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이에요. 중국과 미국 모두 큰 정치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외교적 여파를 흡수하면서도 극대화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해결료 보관 한계의 문제입니다. 준비가 완료된 해결료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어요. 준비 완료 상태에서 최적 시점에 눌러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미 준비가 됐다면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건 북한이 원해도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7차 핵실험을 예측할 때 쓰는 방정식 자체가 틀렸어요. 북한은 우리가 예측하는 방정식 자체를 변수로 넣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가장 모를 때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그 버튼의 효과는 6차 때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핵이법으로 명문화된 이후의 첫 실험이니까요. 이건 기술 시연이 아니라 국가 선언이 됩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봅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어요. 방송사 GPS 좌표를 읽은 그 협박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우리가 질문 자체를 잘못 설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이 얼마나 강해졌느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협박이 어떻게 구조가 됐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공포가 레벨업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포가 이제 시스템이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2012년 협박은 방송사 하나를 겨냥했어요. 2014년 감시는 기자 개인을 찾아왔습니다. 2022년 법제화는 모든 걸 포괄해요. 국가가 언제든 핵을 먼저 쓸 수 있다고 법에 적어 넣은 건 더 이상 협박이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김여정이 단상해서 박멸을 외치는 건 개인의 발언이 아니에요. 그 시스템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 상황에서 담대한 구상을 들고 나갔을 때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세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판이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 협상 재개를 논하는 게 지금 얼마나 비현실적인 지형 위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이걸 짚어주는 분석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핵화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는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없는 협상은 없어요. 지금 북한이 제시하는 조건은 적대시 정책의 철폐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없는지, 충족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협박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음 10년도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돼요. 협박에 주눅드는 것도 틀렸습니다. 협박을 무시하는 것도 틀렸어요. 이 구조를 정확히 읽어야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12년 전략 로켓부대가 읽어준 그 좌표, 2014년 기자를 찾아온 그 요원, 2022년 단상에서 박멸을 외친 김여정의 목소리는 모두 연결돼 있어요. 10년 동안 레벨업된 이 공포의 구조가 다음 10년 동안 어디로 갈지 이걸 읽어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좌표를 정확히 읽어야 할 건 북한이 아니라 우리예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끝내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7차 핵실험 이후 시나리오를 우리가 제대로 짚지 않았어요. 핵실험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순히 국제 제재가 강화된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되면 그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동북방향 바람이 불면 중국 동북 지역으로 갑니다. 남풍이 불면 평양으로 가요. 7차 핵실험을 성공해도 위험하고 실패해도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성공해도 방사성 낙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중국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문제를 마냥 방관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카드는 미국을 향하지만 그 카드의 부작용은 중국을 먼저 때리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북중 관계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북한은 중국의 혈맹이라고 표현하는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해요. 김정은 집권 초기에 중국이 내세운 게 뭔지 기억하세요? 우리만이 북한의 핵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냥 쏴버렸습니다. 중국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러니 중국이 유엔 제재에 바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안 물어요 라고 면전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 이후 북중 관계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불편한 동거로 이어졌습니다. 소통은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다른 관계예요. 그러면 한미일 대응 구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와이에서 한미안보 수장들이 모여 7차 핵실험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했습니다. 7차가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런데 예방 논의에서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중국이에요. 중국이 어느 정도 압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타이밍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십 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외쳐왔는데 결국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핵실험 타이밍을 조절하는 실질적 변수 중 하나가 시진핑의 정치 일정이라는 게 한국 외교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북한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나올 실질적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대북제일, 북한의 경제 상황은 오래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봉쇄까지 겹치면서 자강도처럼 그나마 배급이 유지되던 군수 공장 밀집 지역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강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면 북한 전체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북한에게 지금 남은 협상 카드는 뭐냐? 과거에는 재래식 무기도 있었고 무역 정상화도 있었고 국교 정상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써버렸어요. 남은 카드가 하나인데 그게 비핵화 카드입니다. 북한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나올 환경은 충분히 조성돼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압박도 있고 카드를 쥐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김정은은 연설에서 윤석열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김여정은 윤석열을 언급했지만요. 이게 북한 외교 언어에서는 묘한 신호입니다.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화 가능성의 여지를 닫지 않았다는 신호로 익히거든요. 직접 쏘아붙이면 다음이 없어요. 아직은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거죠.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7차 핵실험 이후의 협상이 어떤 모양이 될지 그건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7차 핵실험이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 도구로 쓰일 거라는 점이에요. 6번을 했을 때보다 더 강한 카드를 들고 나오겠다는 거죠. 이게 역설적이게도 7차 핵실험이 비핵화 협상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7차 핵실험이 터지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7차 핵실험이 터진 이후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느냐입니다. 2012년 GPS 좌표부터 시작된 이 10년의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협박이 레벨업 될 때 우리가 대응에 실패한 건 협박 자체를 잘못 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협박 뒤에 있는 구조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공포가 시스템이 된 세상에서 공포를 공포로 읽으면 길을 잃습니다. 구조를 읽어야 해요. 2012년 채널A의 좌표를 읽어준 그 목소리와 2022년 단상에서 박멸을 외친 김여정의 목소리가 연결돼 있다는 걸 이제 보셨죠? 다음 10년의 연결점이 어디가 될지 그 좌표를 읽어야 할 건 이제 우리입니다.